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입니다. 바로 옥중서신, 옥중 입장문을 쓴 바로 그 인물입니다. 입장문 보면 굉장히 자필로 빼곡하게 깨알같은 글씨로 써놨죠. 그런데 여기에 전체 로비 대상자라든지 자신이 돈을 준 사람들이 실명으로 다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야당 정치인이라든지 또는 현직 검사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지금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박훈 변호사가 이 가려져 있는 이름의 실명을 오늘 아침에 공개를 했습니다.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김봉현 폭로 문건 원본을 봤다면서 언론에 공개된 문건에 지워져 있는 3명의 실명을 특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김봉현 전 회장이 작성한 문건을 보면 검사장 출신의 야당 유력 정치인을 모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 이렇게 기입을 해놨고요.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 관련한 인사청탁성으로 수차례 현금을 지급한 인물로 김이라고만 성만 공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2019년 12월 수원사건 관련 로비 대상자로 모 지검장이라는 부분만 있고 이름이 지금 가려져 있죠. 자, 그런데 박훈 변호사 주장에 따르면 이 첫 번째 인물 검사장 출신의 야당 유력 정치인은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 정치인이다 라면서 황교안이라는 이름을 특정을 했습니다. 이 최측근 정치인이라는 이름은 또 다른 인물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과 함께 적시된 인물, 이 인물은 바로 김장겸 전 MBC 사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수원사건 관련 로비 대상자는 윤대진 지검장이라고 특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윤대진은 대윤, 소윤 할 때 바로 그 윤대진입니다. 대윤은 윤석열, 소윤은 윤대진. 윤대진 검사장은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훈 변호사가 본인의 SNS 글에 실명을 공개하면서 황교안 전 대표의 최측근 정치인, 여기서 황교안만 특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최측근 정치인이 그럼 누구냐에 대해서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그 실명을 추가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 이성범 그리고 윤박근 오른쪽에 양쪽에 있는 분은 김봉현이 접대했다는 룸살롱에서 접대했다는 3명의 검사 중에 2명이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윤박근 지금 현재 위원장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재호 국민의힘당 상임 고문 때도 확인해 주시는 사안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영입을 했고 조고택 위원장 하고 여기에 중천이 됐었다. 황교안 대표 시절에 영입한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입니다. 현재 도당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김진애 의원이 오늘 공개하기 전에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 고문이 윤갑근을 이미 지목하기도 했죠. 자, 이 윤갑근 전 검사장은 박근혜 정권 당시에 대검 강력부장과 반부패부장을 거쳐서 2015년 12월에서 2017년 6월까지 대구 고검 검사장, 대구 고검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죠. 이렇게 3명의 이름이 특정이 되자 언론이 발빠르게 이 해당 인물들을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윤갑근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은 라임 자산운용 사안을 검토한 바 있다라고 하면서도 김봉현 전 회장과는 무관하다, 김봉현 전 회장은 전혀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장겸 전 MBC 사장도 경향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두어 차례 이강세 그리고 김봉현과 두어 차례 밥을 먹었을 뿐이라면서 인사청탁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강세 전 광주 MBC 사장이 사업하는 친척 동생이다 라면서 소개를 해줘서 두어 차례 만난 적은 있는데 다른 누구를 소개해주거나 이런 적은 없다 뭐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윤대진 검사장, 지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죠. 김봉현 전 회장의 영장 청구를 미룬 적이 없다, 뭐 로비를 받고 영장 청구를 미루거나 이런 적은 전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사자들이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라임 사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이 그동안 왜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특정 여권 인사에게만 집중이 돼서 수사가 됐는지 여전히 의혹은 더 커지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새로운 폭로를 했습니다. 충격적인 일이다 라면서 라임 자산운용의 윤석열 총장의 장모와 그 부인 사건의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라면서 새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임 자산운용의 관계사인 DA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장모가 장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사건 신한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이사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즉 관계사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로 뛰었던 이모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라임 자산운용의 관련사인 동양네트워크의 부회장입니다. 이 정도면 왜 라임 사건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를, 그리고 왜 여권을 향한 수사가 진행됐는지를 또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 총장의 장모 그리고 부인이 관련돼 있는 주가 조작 사건 그리고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의 피의자가 이 라임 자산운용과도 연관돼 있다. 그래서
검찰이 이 사건을 뭉개고 특정 여권 인사만 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지휘를 할 게 아니고 당장 직무정지를 시키고 그리고 감찰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죠. 뿐만 아니고 이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총지휘를 했던 전 남부지검장 송삼현 변호사, 지난 7월까지 남부지검장을 지내다가 퇴임을 했는데 퇴임하자마자 이 옵티머스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자신이 검찰에 몸담고 있으면서 수사를 총지휘했는데 그 당시에 부실수사다라는 지적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7월에 퇴임하자마자 이 옵티머스 관련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다. 이게 변호사법 위반 명백합니다. 현재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 보면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변론을 맡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수임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런 사건을 수임을 할 경우에는 수임 제한에 걸려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당장 수사에 착수를 해야 할 사안이죠. 결국에 답은 공수처 회사로 따지면 새로운 사장인데요. 사장 눈에 띄려면 영업 실적을 높여야겠죠. 그렇게 해서 눈도장을 받으면 지검장이라든가 승진 등 자신의 미래가 활짝 열린다고 봤겠죠. 윤석열 대권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지난 1월부터였습니다. 여러 후보군 중에 한 명 정도가 아닐까 했는데 이쪽은 진심이었나 봅니다. 그 외에도 논란 내용은 SBS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유독 SBS가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 관련 단독 보도를 했었는데 이게 김봉현의 옥중 편지로 우연이 아닌 검언 유착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단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옵티머스는 2009년 생겼습니다. 라임은 2017년도에 생겼습니다. 옵티머스가 문제가 된 것은 공교롭게도 2017년입니다. 이 당시 수사를 했던 곳은 서울중앙지검이며 당시 지검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부분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사건을 덮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눈치 없이 보스들이 옵티머스를 털면 청와대가 나온다, 이런 주장을 1년 내내 했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옵티머스가 생겼을 때가 이명박 때였고 일명 옵티머스 사태가 벌어진 것은 박근혜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로비를 했을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인데요. 이 옵티머스 털면 이명박과 박근혜 때의 청와대가 탈탈 털릴 거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는 올해 초에 급속하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올 초부터 보수들이 라임과 청와대의 별탁이라며 꾸준히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튜브 구구 방송들을 가끔씩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올 3월 아주 심하게 했죠. 이 무렵 한동훈과 채널A의 이동재가 유시민 이사장을 낚으려고 했을 때입니다. 보수 쪽에서는 이 사건과 라임 사태 이 둘을 묶어서 4.15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죠. 이 라임 사건은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럴 것이 옵티머스에 비하면 피해 규모는 적지만 이제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단도리를 해놔야겠죠.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라임에 연루된 검사들의 법무부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이 수사를 바로 지시했죠. 여기에다가 김봉현을 조사하기 위해 법무부가 일면 출정을 명령했는데 그러자 윤석열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같은 날 법무부 조사보다 1시간 빠른 시각으로 검찰 소환장을 냈습니다. 법무부에서 털어놓기 전에 검찰에서 붙잡아서 밤샘 취조하겠다, 이런 전략이었겠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 그렇게 만만하신 분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나올지 뻔히 알고 있는 추미애 장관.
이미 16일부터 김봉현을 불러서 조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사는 다 해놓고 검찰에게 슬쩍 흘려준 것이죠. 그러자 윤석열이 덥석 문 것입니다. 이 라임 사태를 두고 법무부에 감찰을 하느냐, 검찰에 수사를 하느냐, 아주 우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봤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보다 윗니다. 김봉현의 문건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을 좀 보면 황교안의 오른팔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왼팔인 윤대진에게 돈을 건넸다고 김봉현은 주장합니다. 여기에 MBC 전 사장 김장겸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 안 빠지는 데가 아주 없습니다. 윤대진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법무부 감찰 명령을 윤석열이 수사로 받아치자 추미애 장관은 오늘 수사권 지휘 발동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수사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 장관이 명령으로서 수사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참고로 조국 전 장관이 짧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 조항을 만들어 놓고 나갔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를 뭉개는 경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는 권한입니다. 이번 추미애 장관의 두 번째 수사권 지휘 발동, 이게 범위가 좀 넓습니다. 윤석열의 장모와 부인 김건희에 대한 수사권 지휘 발동, 두 번째는 라임으로부터 뇌물 수수를 한 검사들을 서울중앙지검 내 독립적인 수사팀이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도 수사 대상으로서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장모와 부인 사건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겠죠. 윤석열은 지휘 및 감독을 할 수 없고 결과만 보고받게 됩니다. 앞서 첫 번째 수사권 지휘 발동은 한동훈과 채널A 이동재의 검언 유착 사건이었습니다. 여전히 수사만 진행되고 있고 한동훈은 핸드폰 비밀번호 여전히 잠그고 있죠. 버림받은 이동재는 현재 2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당초 검찰이 보석을 해주겠다며 회유를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네가 들어가라. 알아서 우리가 풀어줄게. 근데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그 사이 보석 신청했는데 보석이라는 게 최종 재판부가 결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검찰이 보석 허가를 내주겠다고 맘만 먹으면 한마디로 보석시켜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주면 대부분의 재판부가 풀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감옥에 있는 이동재 6개월 채워야 보석으로 나올 듯 합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꼬리 자르기 당한 것이죠. 김봉현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돈 줬다고만 해라.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유시민 이사장에게 했던 채널A와 한동훈 사건의 반박이입니다. 그래서 세간에서는 검찰과 SBS의 검언 유착이 옥중 편지를 통해서 드러난 게 아니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옥중 편지에 SBS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김봉현의 주장이란 점을 참조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은 표지를 포함해 모두 6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5번째 페이지입니다. 친구인 행정관 김씨가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4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이를 폭로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행정관 김씨가 어떻게 여론몰이를 당한 것인지 요 하나의 문장에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최초 카더라식의 제보를 한다. 이건 검찰이 흘린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SBS가 단독 보도를 하고 이를 받아 쓰는 보수 언론들의 집중 포화가 있을 것이다. 이어 언론이 앞서가는 시간이란 말을 넣어두었는데요. 마구 의혹을 던지는 시기란 거죠. 김 행정관이 조국 교수와 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돈의 팔촌과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다. 뭐 이런 식 먼지털이 보도를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검찰 조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수사의 근거라는 게 언론의 의혹 제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또 띄워주는 응원단이 있어야겠죠. 국민의힘, 국민의당의 안철수 같은 사람들, 요즘에는 진진권과 조국 흑서의 인물들,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수사해라, 뭐 이렇게 하겠죠. 이어 법세령 같은 사람들 나타나서 보소 몇 번 해주면 아주 수사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먼지털이 수사를 시작하고 이후 수사를 통해 나온 것들을 퍼즐로 맞춰 공소장을 쓰고 기소를 하게 되겠죠. 이 패턴으로 만들어진 게 강기정 수석 비서관의 5천만원 사건입니다.
아주 패턴이 똑같죠. 그러면서 했던 말 또 하는 거긴 하지만 돈만 줬다고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 패턴을 이미 한동훈이 써먹고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이에 이걸 또 써먹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저기 나오는 SBS의 특종 기사를 요즘엔 특종보단 단독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이거 한 사람들 누굴까요? SBS의 임찬종과 이현영 기자였습니다. 임창종 기자, 한동안 사라져서 누군지 잘 모르실 것 같아 유튜브 시청자라면 잘 아는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SBS의 박원경 기자가 취재 파일, 정경심 교수 재판부의 5월 7일 성명 대상은 무엇이었나? 이때 논란이 된 것은 SBS는 총장 직인 파일 가진 성명을 요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빨간 아재님은 표창장 파일을 성명하라 했던 것이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면서 서로 말싸움을 시작했습니다. SBS는 표창장 파일에 직인 파일이 있으니 이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 빨간 아재는 표창장 파일, 즉 양식 파일만을 말하는 것으로서 직인 파일과 독립적인 파일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요구한 것은 표창장 파일 자체입니다. 빨간 아재님이 맞았던 것이죠. 그래서 빨간 아재 방송은 직을 걸고 서로 확인하자 이렇게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2라운드로 넘어가 임찬종 기자와 빨간 아재님이 지난 9월 법정에서 마주쳤습니다. 이때 빨간 아재님이 너 이리 와봐 이렇게 반말했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던 임찬종 기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반말로 시비를 거십니까? 이런 제목을 달았었습니다. 이런 글을 쓰면서 자신은 꼬박꼬박 존댓말 썼는데 빨간 아재가 반말을 했다. 빨간 아재 떼찌해 주세요. 이런 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빨간 아재님이 좀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이 페이스북에 글을 좀 보다 보면 글을 다 써드렸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드릴 말씀이 없다. 이렇게 정중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더 말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 듣고 바로 반말한 빨간 아재님. 다 이해됩니다. 여하튼 이게 벌써 9월 16일이니 시간이 참 빠릅니다. 말이 좀 샜습니다. 그런데 임창종 기자를 이야기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라임 사태에 관련해 단독이 SBS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매우 큰 기사였는데요. 3월 9일자 기사입니다. 전 청와대에 파견 나온 행정관 김모 씨가 라임 사태를 막으려고 했던 녹음 파일을 입수해 보도했었습니다. 이 기사를 낸 게 임찬종 기자입니다. 임창종 기자는 라임 사태 관련 청와대 관계자 로비 의혹 등 연속해 단독 보도를 냈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방송기자연합회로부터 이달의 방송기자상도 받았습니다. 방송기자협의회에서 발행한 5월 7일자 기사를 보면 이런 인터뷰를 했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취재를 했고 무엇을 했다, 그 과정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쓰는데 맨 뒤쪽에 보면 SBS 보도와 후속 보도의 가치를 동일선상에서 평가되는 것도 납득하기 쉽지 않지만 A사 기자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어려움을 겪었던 SBS 보도와 관련해 또다시 허위사실을 언급한 A사 측 행위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이 뭔지 좀 알면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 단독 보도가 왜 문제인지도 알 수 있죠.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 3월 9일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자 KBS의 최경영 기자가 이런 글을 씁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검찰총장과 장모님 편을 하기 전에 SBS에서 검찰발 단독 보도를 한 것이 과연 우연일까? 그러니까 최경영 기자의 주장은 금감원에서 파견 나온 김 행정관이 사고를 쳤으면 금감원에 물어봐야 하는데 팩트도 불확실한 검찰발 녹취록을 흔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 기자, 매일경제의 김기철 기자였습니다. 김기철 기자는 고발뉴스를 인용해 이런 글을 남깁니다. 녹취록의 주인공인 장 씨의 발언이 말로써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설익은 내용을 검찰이 공개했을까? 이 기자 두 명은 임창종 기자의 기사를 검찰발이라고 본 것이죠.
반면 임찬종 기자는 자신이 힘들게 취재한 내용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사이 바로 3월 11일 그러니까 기사가 나가고 논쟁이 일어난 그 다음날 임창중 기자에게 녹취록을 전달했다는 김 변호사가 인터뷰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이 변호사의 이름은 김정철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우리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이 녹취록의 내용, 이 장 씨라는 분은 전 증권사 간부였고 녹취록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직 청와대 행정관 김 행정관을 말합니다. 이 사람의 명함을 보여주면서 사실 라임 건은 이분이 다 막았어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장 씨라는 전직 증권사 간부,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 모르겠지만 증권 브로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에 나온 사람, 김 행정관이 아니라 이 장 씨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두 기자는 크로스 체크가 되었느냐? 그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확인 없이 임창종 기자, 아니 SBS가 터뜨린 것이죠. 이 녹취록을 전달했다고 말하는 김정철 변호사, 법무법인 우리의 소속이고 라임 피해자 소송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런 변호사가 기자에게 녹취록 막 던져줘도 되나요? 어쨌든 장 씨의 녹취록, 아마도 라임 사태 피해자로부터 얻었을 수도 있겠죠. 그 뒤로도 SBS는 라임과 오티머스에 관련해 특종을 냅니다. 단독, 라임 의혹, 회장님 확인, 청와대 행정관과 룸사롱 회동. 이 기사가 3월 15일자입니다. 그러니까 3월 9일 단독 기사를 낸 거에 이어 3월 15일 또 낸 것이죠. 한편 이 기사는 그 유명하신 이현영 기자입니다. 조국 교수 집 앞에서 짜장면을 외쳤던 환하게 웃던 기자 중 한 명이죠. 이어 이현영 기자는 옵티머스 관련 단독 기사를 또 냅니다. 제목이 단독, 옵티머스 문건에 정부 여당 인사, 수익자 참여. 이게 9월 7일자 단독 기사입니다. 또한 10월 7일 단독이라고 기사가 또 나옵니다. 내부 문건엔 20여 명의 여당 관계자가 있다는 설을 푼 것입니다. 그 20명 중 청와대가 5명, 민주당 3명, 고위직 공무원 등등등 하여튼간 다 연루되었다 이렇게 썼는데 그 문건에 대한 진위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발표를 했죠. 한편 이현영 기자는 10월 7일 단독 기사를 내기 바로 전인 6일 또 하나의 단독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게 그 유명한 이낙연 당대표 사무실 복사기 렌탈 비용 대납 사건입니다. 기사 제목은 단독, 옵티머스 측, 이낙연 사무실 폭압기, 임대료 지급. 자세한 내용은 218화를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날 때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그런데 이 폭압기 관련 단독 보도가 나왔을 때 이거 검찰에서 흘려준 것이구나. 이거 수사 내용이어서 검찰이 확보한 자료다. 이렇게들 다 얘기를 했는데요. 당시 이 기사를 쓴 이현영 기자, 직접 문건도 확인했고, 손에 넣어서 공개를 했고, 이낙연 당대표의 사무실에도 찾아가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봉현 씨의 SBS가 그 빨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한 번쯤은 확인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채널A의 이동재가 이러다가 현재 감옥에 있는 겁니다. 물론 기자가 이런 소스 혼자만 받았다면 단독 욕심, 특정 욕심 나죠. 근데 검찰이 쓱 건네줬다고 하면 이제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특종이라고 낸 기사들 현재 어떻게 됐나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빨간 아재에게 이제 사과할 땐 되지 않았나요? 그냥 자신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거 가지고 설마 물기야 하겠습니까? 그럼 이제 누가 던져준 소스인지 그것도 좀 밝히면 참 재밌겠습니다. 보나마나 검찰이었겠죠. 오늘의 예고입니다. 김봉현은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보석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더구나 오래된 친구, 청와대 전직 김 행정관, 제대로 재판도 못 받고 4년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 김봉현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편지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속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협조하는 조건과 약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한국에는 미국처럼 권리박인 같은 검찰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형을 감축하는 그런 제도는 없지만 실제로 그런 짓들을 하고 있죠. 검찰에 최대한 협조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 후 이제서야 깨달았겠죠.
윤석열 사단은 자신의 편이 아니다. 주미애 장관 쪽으로 급선회를 한 배경이라고 봅니다. 모두 자기 살자고 하는 짓이겠죠. 이 사람이 수천억 대가 넘는 사기범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제서야 진실을 말하는 게 자신이 살 방법이란 것을 깨달은 것은 그나마 칭찬해 주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찌 될까요? 안동훈과 채널A 사건 때처럼 윤대진을 비롯해 검찰 구하기에, 아니 검사들 구하기에 나설까요? 윤석열은 구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장모도 구해야 하고, 부인도 구해야 하고, 말씀드린 윤대진도 구해야 하고, 여기에 왼팔인 한동훈도 있습니다. 이제 이름 나올 돈 받은 검사들, 이들도 구해야죠. 하긴 뭐 그들은 자칭이라 무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식물총장 윤석열, 임기는 여전히 내년 6월까지입니다. 이제 8개월 남았죠. 이제까지 이렇게 시끄러웠던 검찰총장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한 가지 기대감은 있습니다. 내년에 꼭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어서 안철수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황교안, 원희룡, 김종희까지 아주 참 볼만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엔 개인 사정이 있어서 다음 방송이 빠르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올라올 듯 합니다. 그 사이 좋은 방송 준비